밖에서 일하다가 고마웠는데 빨리 마치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온 게 아니라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책은 안 내는데 그 홈페이지에 각종 한 열흘에 한 번씩 글을 올리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글을 잘 쓰는 방법인가요? 어릴 때 여러분 글짓기 이런 말 많이 쓰죠? 글은 짓는 게 아니라 쓰는 거죠. 짓는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그런 일을 이제 글쓰기라고 하기 때문에 글짓기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고 글쓰기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뭐 대학 입학 시험 치는데도 글을 잘 쓸수록 좋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직업 분야에서 죄송합니다. 어떤 직업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글로 잘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그 기술 또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그런 요소다. 이걸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책도 뭐 여러 번 쓰고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번 만날 때 단 한 번도 문예반장이었다거나 또는 뭐 이른바 글짓기를 잘해서 어떤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0대 한 중반쯤 여러분 나이보다 한 7살, 8살쯤 더 많은 그때쯤 가서 저보고 사람들이 글을 잘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잘 쓰니까 자꾸 사람들이 글 쓰는 일을 저한테 맡겨요. 그래서 자꾸 또 쓰다 보니까 또 더 잘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냥 글쟁이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것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하면 잘 쓰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따분한 도덕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글 이전에 말이 있죠. 말. 여러분이 글을 깨우치기 이전에 벌써 말을 했죠. 다? 혹시 말 배우기 전에 글부터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명에서 나오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앞서는 것은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맨 마지막이 글입니다. 글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인데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죠. 형체가 만질 수도 없고 그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결국 생각은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담겨야만 모양이 생깁니다. 물하고 비슷해요. 물은 정해진 형상이 없습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 동그랗게 담기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도 네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말, 글을 합쳐서 언어라고 그러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릇 자체가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물이 담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만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릇이 1리터짜리면 물도 1리터밖에 담기지 않죠. 그릇이 10리터짜리면 물도 10리터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가 많을수록 단어,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알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의 생각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어휘가 적은 사람은 결코 풍부한 깊은 사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술은 얘기를 안 하고 어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영어 공부는 아니죠. 영어 공부는 하면 안 되죠. 영어는 익히는 것이죠. 영어를 익힐 때 단어를 많이 알수록, 그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영어를 쉽게 배우죠. 우리말이라고 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몇백 개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알고 있는 어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숫자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어휘의 숫자를 적은 어휘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주 단순한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단순한 어휘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사색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어휘를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하죠? 책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몇백 개 되지 않아요. 여러분 300단어만 알면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딩크 감독 보세요. I'm still hungry. 딱 4단어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이기고 싶어. 아주 4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그런 것도 4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200~300단어만 있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말을 하지 똑같은 우리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숫자로 치면 100개짜리 우리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개짜리 우리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더 자라서 외국 유학을 가보면 더욱더 잘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미국 학생, 영국 학생, 독일 학생, 자기들 모국어로 공부하는 경우에도 결코 그 독일어가 똑같은 독일어가 아니고 그 영어가 똑같은 영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보시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을 보더라도 똑같은 걸 느낄 거예요. 같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어휘가 다르면. 그래서 어휘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글 쓰는 기술을 익히기 이전에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어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말은 두봉주교라는 그 프랑스에서 온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걸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1950년대인가 오셨는데 한국말을 배우기가 하도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말은 악마가 만든 말임이 분명하다. 한국말이 배우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어미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중에 독일어 공부하는 학생 있나요? 없어요? 독일어 어미 변화가 심하죠? 관사, 부정관사, 형용사, 동사, 어미가 하는데 영어도 어미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말은 정말 어미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토종 우리말이 있는가 하면 한자말이 더 많아요. 사상 이런 단어는 다 한자로 쓰게 된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과 한자에서 유래한 한자말이 뒤섞어지면서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하다고 해요. 서양에서는 어디 아파요? 배 아파요. 복통, 그죠? 치통, 뭐 이런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어떻습니까? 배가 콕콕 쑤셔요. 저 아랫배가 저리세요. 부터 시작해서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어째요? 뭐 아주 아픈 것을 묘사하는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떠나셨다. 가셨다. 숟가락 났다. 그죠? 표현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재밌는 말을 하면 우리말에는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이거는 이제 좀 유식한 말 좋아하는 사람은 뉘앙스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결이 있어요. 결이 우리말은. 근데 이것이 순수 토종 우리말과 한자말이 뒤섞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말의 무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 앞에 어머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아주 예쁜 어머니를 보고 저 꼴이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왜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 모습, 모양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중립적인 뜻을 가진 그 뉘앙스를 가진 말은 모양이죠, 모양. 그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더 좋은 뜻을 가진 게 모습입니다, 모습. 그죠? 아유, 저 어머님 모습이 참 고우셔. 하는 모습이라는 단어는 이미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있죠. 더 올라가면 뭐가 되죠? 자세. 천사처럼 고운 자세. 천사처럼 고운 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말의 무늬예요. 어휘의 무늬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근데 모양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꼴. 저 꼴하고는, 노는 꼴하고는, 꼴보다 조금 더 경멸적인 것을 또 뭐가 되죠? 꼴악선이. 그거보다 최악이 뭐죠? 몰골. 몰골. 산을 굶은 백콩 같은 몰골을 하고서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표현이에요. 그죠? 몰골. 몰골에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제가 잘 모르는 어휘들도 또 중간에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대충 꼽아봐도 17개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이것은 굉장히 쉬운 예인데, 그죠? 이것이 어떤 다른 어휘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죠? 그죠? 아름다운 꼴, 이건 없어요. 흉측한 자태,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단어와 단어, 어휘와 어휘가 서로 어떻게 궁합이 맞는가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용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잘 하지 않죠. 외국인이 우리말을 처음 배울 때라면 잘못하면 아름다운 꼬락산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논술을 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쓰거나 이럴 때는 참 표현이 단순해요.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경제학 교양 과목을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리포트를 써오거나 혹은 필기시험 답안지를 보면 한쪽의 답안지 안에 똑같은 표현이 4번, 5번 등장하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얼마나 표현법을 모르면 똑같은 표현을 한 페이지 안에 4번, 5번 반복해서 쓰냐는 거예요. 어휘가 부족해서 그래요. 같은 표현이 한 페이지 안에 4번 나오면 벌써 찍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형편없군. 그래서 지금은 글을 좀 덜 씁니다만 글을 많이 쓸 때는 책으로 해서 30페이지, 40페이지가 지나가는 동안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이건 앞에 썼던 표현인데 하고 다시 찾아보고 나서 다른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어떤 다른 표현이 있는지를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것은 저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주 따분합니다. 이런 글은 절대로 좋은 편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어휘를 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과외를 받냐? 필요 없어요, 과외가 받으시죠. 여러분이 내가 좋은 책, 우리말 어휘를 굉장히 풍부하고 정확하고 예쁘게 구사한 소설, 이런 것을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영어 사전을 다 외우면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씹어먹는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멍청한 짓이죠. 일시시대 때부터 유행하던 건데 그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읽고 잊어먹고 또 한 번 읽고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려요. 읽고 잊어버리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단어들이, 그 어휘들이 나의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입력만 할 때는 그게 자기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어휘들을 자기가 출력하기 시작하면, 출력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런 게 자기 어휘가 되는 거예요. 용법을 알아야 어휘를 사용합니다. 단어를 외우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책은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
책이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책 중에서 우리말 어휘를 늘리는 데는 가장 훌륭하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낯선 어휘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 토지 사전이 있죠? 토지에 등장하는 어휘를 설명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뜻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 단어가 혹은 그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가진 어떤 메시지를 지닌 표현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한 5번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단어 이런 것은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토지입니다. 토지 3부 4부는 읽지 않아도 돼요. 1부 2부만. 토지는 우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게 중간에 약간의 남녀 상열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떻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소년용 토지가 따로 나왔던데 그거 읽지 마세요. 그냥 오리지널로 읽으십시오.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나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불량식품도 먹으면서 자라는 거 맞죠? 어릴 때 가게에 가보면 큰 메이커에서 나온 그런 이름 있는 과자보다 상표도 알 수 없고 이런 정체도 알 수 없는 불글불글한 그런 과자가 훨씬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서 면역력도 키우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독서도 그렇습니다. 독서도 권장도서, 교양도서 이거 학교에서 주는 거, 문화관광부에서 교육부에서 내리는 거 이것만 읽는다고 해서 지적으로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량식품도 먹듯이 불량서적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원래 숨어서 못된 거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정도는 괜찮아요. 충분하니까 토지 1부와 2부를 가능하다면 10번 가능하다면 10번 그러니까 10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번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요. 재밌으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계속 한 5번 읽으면 그 토지에 들어있는 어휘, 문장,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입력이 되게 돼요. 어떤 사람은 3번만 읽어도 벌써 출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타고난 재능이 좀 아쉽게도 좀 무딘 분들은 한 10번 혹은 5번 읽어야 출력이 돼요. 그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 방법을 풍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왜 내가 글을 잘 쓰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실상 많이 읽지 않으면 절대로 글을 잘 쓸 수 없어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쪽지기 과외 선생님하고 논술 공부를 해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예상 문제의 답을 미리 써가지고 그걸 통째로 외워서 들어가 쓴다는 거 이건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밤중에 참고서 안 보고 학원 안 가고 토지 읽고 있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은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밀어주세요. 두 번째로 어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러면 아무 어휘나 많이 안다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먼저. 두 번째가 말, 세 번째가 글입니다. 먼저 말이 있고 나중에 글이 생겼어요. 먼저 말을 배우고 나중에 글을 씁니다. 글은 짓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말하는 대신 글로 옮기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글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말이지 글이 아니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말에는 글말과 입말이 있어요. 글말은 종이에 써진 그 말이고 입말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입말이 기본이고 글말은 그 기본을 옮긴 거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아주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문어체의 문장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글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데 좋은 글은 말하듯이 옮겨놓은 글이 좋은 글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는 단어, 말로는 쓰지 않는 표현 이런 것을 글로 쓴 것은 엉터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얼마나 이쁘지 않고 좋은 글은요 써놓고 소리내서 읽어보면 듣기도 좋아요.
글 써놓으면 그럴듯한데 읽어보면 아주 어감이 나쁘고 이런 글은 잘못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호덕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우리 글 가로쓰기 1권만 읽으면 돼요. 2권, 3권 이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1권 첫 권 한 권만 여러분이 화장실에 놔두고, 화장실에 놔두고, 이것은 진지하게 읽지 않아도 돼요. 화장실에 놔두고 잠깐씩 몇 페이지씩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글과 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송에서도 많이 들을 겁니다. 요즘 어떤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되어지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발전되어지고라는 건 없어요. 이건 전부 일본어와 영어의 피동형 문장에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면,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어질이 아니고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렇게 돼야 되죠.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저절로니까 해결되는 일 맞겠죠.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나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글쓰기에. 여러분 신문 보시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칼럼을 쓰는데, 칼럼은 뭐냐? 오피니언 페이지에 실리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밝히는 글이에요. 거기서 문장 속에 내가 있든 내가 없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할 것을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써요. 아주 무책임하죠. 남 얘기하듯이. 글쓰기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말에는 수동 문장이 원래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수동 문장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무생물 주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영어나 이런 데서는, 영어나 이 유럽 말에서는 무생물 주어를 써가지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문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 주어가 들어있는 피동적 문장을 계속 우리말로 쓰니까 이게 전혀 리듬도 안 맞고 예쁘지도 않은 우리말이에요. 거기다가 한자말 많이 쓰죠? 무슨 적, 그죠? 발전적, 그죠? 적적한 건 일본말에서 온 겁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소리내서. 어떨 땐 적 소리가 나죠. 발전적, 그죠? 마음적으로다. 세상에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는 이렇게 해야 마음적으로야 참 아프죠. 우리말로 완전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라야 해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예쁘게 들리는 글이라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제대로 된 우리말 어휘를 제대로 쓰는 것. 이것이 이제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가 어휘. 그죠? 첫 번째가 어휘. 어휘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여러 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정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체에 널린 나쁜 글들을 만나요. 우리가 읽는 책들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글과 말도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상한 걸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못되게 써진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가 쓰는 글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글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글을 읽을 때는 잘못 쓰진 글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멸균실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나가면 세균이 드글드글한데
학교 갔다 오다가 불량식품 사 먹을지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능력이죠. 인체에서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또는 지식면에서도 나쁜 것을 알아볼 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의 어떤 저항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호도 선생의 책과 같은 것을 여러 번 읽을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를 할 때 그것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해석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런 거죠. 야, 이효리가 김희선보다 더 예뻐. 이렇게 누가 말했다 칩시다. 아니야, 희열이보다 김희선이 더 예뻐. 누가 그렇게 반박을 했다 칩시다. 이 논쟁을 밤새도록 해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안 나죠. 이것은 각자의 취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취향과 주관에 관한 문제는 논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된장찌개보다 김치찌개가 더 좋겠는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말릴 수가 있어요.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보면 나의 주관적 취향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주장 사이에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려면 자기가 내리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효리가 김희선보다 더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몸매가 더 풍만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쳐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논박할 수가 있습니다. 풍만하다는 근거가 뭐야? 그럼 어디가 살이 많으면 풍만한 거야?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확연히 나는 이효리가 김희선보다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따뜻하죠. 그러니? 그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논증하는 글을 쓰라고 과제를 주는데 자기 취향을 잔뜩 늘어나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효리를 김희선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그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따름이지 그 사람의 논증 능력을 검증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필을 쓰면 상관없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대학 입시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과제물을 처리하거나 대학 다니면서 리포트를 쓰거나 또는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안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근거. 어떤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그 판단을 내린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논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없거나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주관적인 취향에 관한 문제인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이거 참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을 참 별로 안 하죠. 되게 큰 병폐입니다. 엄마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돼?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조그맣게 말릴 거 꼬박꼬박 말릴 거야. 또는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안 그러시겠죠? 아무개야 너무 따지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다 창의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창의적 일을 그만둬요.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살려면 몹시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잘못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이제 답변이 돌아오게 돼요.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왜?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천재들은 어릴 때 별명이 미스터 화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들의 국제 세미나에 가서 여러 나라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독일 학생이 둘이서 논쟁을 하는 걸 봤는데 한 학생은 독일 남부 뮌헨 근처의 바이에른주에서 온 학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비슷한 데입니다. 대구. 알겠죠? 어떤 데인지? 그 다음에 한 학생은 함부르크에서 온 학생이에요. 그럼 북독일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인천 그쯤 될까요?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정당의 청년당원 행사에 그 당의 당수가 나와, 존재가 나와가지고 같이 테크노 댄스를 추면서 노는 장면이 나와. 50대의 정당 대표가 20대의 대학생 당원들하고 테크노 댄스를 추면서 노는 장면이 나와. 근데 봤더니 어떤 젊은 그 대학생 당원이 배꼽에 뭐라고 하죠? 피어싱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했어요. 배꼽티를 입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코 피어싱도 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엄마들은 그 한국 교민들 딸들 중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년아 코를 왜 뚫어? 이렇게 하면 엄마 코 뚫었어?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부모들이 속이 내 코 내가 그런데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뚫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자유론주의 학생이 딱 보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미친 것들 그랬어요. 저 옆에서 듣고 있던 인천점에서 좀 거의 진보적인 데거든요. 학생이 뭐가 미쳤는데 그랬더니 저거 뚫어가지고 무슨 그 금고리 달고 이럴 돈 있으면 아프리카에 굶는 애들 밥값이나 기부하지 이랬어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봤더니 이제 또 함부롭게 하고 그 학생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럼 귀걸이는 어때? 보통 우리가 하는 귀걸이 그거야 괜찮지. 그럼 왜 괜찮은데? 그 귀걸이 값은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하면 안 되나? 그러더니 꽁얼꽁얼 해요. 그러더니 그러면 귀걸이 한 개가 아니고 10개면 어떻지? 10개면 그건 정상인가? 그래서 논쟁이부터 30분 동안 둘이서 그걸 논쟁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장신구, 이른바 다운표 치고 정상적인 장신구와 이른바 다운표 치고 미친 짓으로 분류되는 피어싱 사이에 정상적인 어떤 시장 행위, 정상적인 그런 시장과 미친 짓 같은 피어싱 사이를 딱 갈라놓을 수 있는 경계선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 결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적 취향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비정상적이거나 미친 짓으로 몰아갈 권리는 없다. 그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각자 상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고 대체로 자기가 생각한데 아주 혐오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자기가 가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도 용인해야 된다. 결론은 그래서 유식한 말로 톨러런스. 우리 홍세화 선생이 유행시킨 말로는 tolerance, 뭐라 그래요? 그거는 관용. 그 결론이죠. 근데 제가 이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논거를 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논쟁과 글쓰기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난 저 배꼽 피어싱, 코 피어싱은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에 관한 문제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난 저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내가 글쓰기를 하면서 한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에 대해서 남들이 반박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취향의 표현은 평가할 수 없고 반박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논증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논리학 좀 학교에서 좀 배울 거예요. 그죠? 뭐 귀납법, 연역법 뭐 해가지고 뭐 삼단론법 많이 배우죠. 그런 형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뒤에 왜냐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 관한 것은 A는 B다 라고 쓰면 돼요. 그죠? A는 B다. 사실에 관한 것은. 해석에 관한 것. 자기의 주관적 해석에 관한 것은 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고 왜냐하면 빼도 괜찮아요. 반드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A를 B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야 될 것을 A는 B다라고 쓰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태양은 하루에 한 번 뜬다.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표현했을 때 남들이 모두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형식상 A는 B다라고 쓰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가 A를 B로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글쓰기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냥 동어 반복이죠. 이런 거죠. 나는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나는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다. 이 얘기를 한 페이지 안에 2번, 3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복, 불필요한 반복,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항상 중요한 것은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논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또는 하나 이렇게 밝혀주는 거. 그래야만 그것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언제 처음 나도 글을 좀 잘 쓴다라는 느낌을 가졌냐 하면 제가 1978년에 대학 입학시험을 봤으니까 끝났나봐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1분은 모르고 3분만 더 할게요.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지금 수능시험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거기다 0.4를 곱해갖고 안고 들어가서 최종 라운드, 본고사 이게 또 시험을 합쳐서 이렇게 뽑는 제도였는데 저희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이제 본고사를 봤어요. 근데 국어 시험에 굉장히 큰 점수 100점 만점에 한 20점쯤 되는 그런 문제가 장문 문제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생활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건 제가 지금 기억하는 제목이고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을 되살려보면 나의 사랑하는 생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잘못된 우리말이죠. 그런데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00자 원고지를 600자 원고지를 채우는 거였는데 열심히 잘 썼습니다. 쪼고 나서 봤더니 제 글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평범하게 사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게 저희 주장의 여지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적도 좋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꽤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이제 글을 잘 쓰는 마지막 요령에 관한 겁니다. 이건 진짜 비결인데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생각은 어떤 그림자 같은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쳐가요. 이건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기에 이게 중요한 생각이다. 꼭 기억해놔야겠다. 집에 가면 아까 버스를 타고 올 때 무슨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뭐에 대한 생각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고 정작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잡히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작은 수첩을.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가면 캐치를 잡아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일단 메모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메모를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메모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해요. 또는 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영화관 앞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친구가 20분 늦겠다고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앉아서 뭐합니까? 멍청하게 앉아있거나 옆에 오락기가 있으면 오락을 한번 하든가 또는 뭐 PDA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걸로 누구한테 뭐 핸드폰 있으면 문자 메시지 보내든가 뭐 그런 거 하겠죠. 그 시간에 메모를 해보세요. 글쓰기의 맨 마지막 단계는 스킬, 기술에 관한 겁니다. 이 기술은 누구에게 강의를 들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이 써볼 때에만 느는 겁니다. 많이 써볼수록 빨리 쓰게 돼요. 많이 써볼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써볼수록 더 풍부한 의미를 출력시킬 수가 있고 많이 써볼수록 더 다양한 표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집에 앉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묘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는 어떤 꽃병이 놓여있다. 이 꽃병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쁘다. 그 위에는 꽃이 무슨 색깔 꽃이 어떤 게 꽂혀있다. 어떤 커플이 지나가는데 너무 야하게 허리를 끼고 지나가서 물꼬리 씌었다. 등등 무엇이든 좋아요. 기록해야 됩니다. 제가
26, 7대에서 내가 글을 좀 잘 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 훈련을 스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시국이 요즘처럼 좀 평화롭지가 않고 그때는 뭘 잘못 쓰면 잡혀가고 그럴 때라서 쓰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시 불태우고 끊임없이 쓰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장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 어떤 상명, 어떤 단상 잡아야 돼요. 기록되지 않은 사상은 사상이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논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것만이 확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괜찮아요. 졸고 있는 친구의 뒷모습을 묘사해도 좋고, 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성친구가 없는데 그게 있는 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적어도 좋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절절하게 자기 생각 그대로 옮기는 훈련을 하루에 20-30분 짬내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일주일이면 하루 30분씩 잡으면 210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죠? 일주일이면 210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달이면 약 800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돼요. 80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13시간 그잖아요? 14시간, 13시간, 14시간. 한 달에 13시간, 14시간씩 글쓰기 훈련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약 1년이 지나가고 나면 글쓰기에 관한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오늘의 결론. 첫째,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라.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 1, 2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조금 야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예쁜, 고운, 제대로 된 우리말을 써야 된다. 그걸 알아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나쁜, 잘못 써진 우리말을 볼 때에도 그것을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글을 쓸 때는 이것이 확정된 사실에 관한 것인지 나의 주관적 판단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나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기록하라. 메모지를 들고 다니라.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앞으로 1년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은 지금 양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배 이상은 그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혹은 장담해 드립니다. 일단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